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신문입니다. 독립. 요 내용까지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늘 문법 문제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용까지 이런 내용이구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띄어쓰기 잘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네,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내가 뭐라 그랬어? 어쨌든 간에 이때부터 아래아가 사라지고 있기는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음성, 양성. 머무잖아. 머물어, 야. 머무자. 그 다음 가셔. 이런 것들 다 보면 알겠지만 뭐가 거의 다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모음주어 파괴되어 있다까지 좀 보편적인 특징으로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은 그대로 이 텍스트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 비중이 좀 달라요. 모음조화는 더욱더 완벽하게 파괴가 되고요. 그 다음 더욱더 완벽하게 연철과 분철이 섞이는데 분철의 비중이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들이 있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신문이, 자 이게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이 한문은 안 쓴, 최초의 한글로만 쓴 신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신문들 보면 굉장히 한자를 많이 섞어서 썼는데 얘는 지금 한글만 거의 쓰고 있어.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근데 아니 쓰고를 놓고서 한문 어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냐면 우리 현대국어 스타일로 쓰면 쓰지 않다 이런 식으로 쓰겠지. 우리 신문이 한문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쓸 텐데 아니 쓰고라고 부정의 부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걸 먼저 끊어 쓰는 게 약간 한문 스타일의 해석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공문으로만 쓴대. 금문으로만 썼대. 어때 지금 분철이 장난 아니지. 우리 신문이부터 시작해서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공문으로만까지 분철이 거의 다 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국문으로만도 보자. 으로가 쓰이네. 음성 뒤에 양성이 쓰이고 양성이야. 모음주어 거의 완벽하게 파괴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 한 번씩만 확인해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을 겁니다. 모음주어 파괴. 그래서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그래도 주격조사 이 그대로 쓰고 있고요. 원래 보조사 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살짝 좀 더 부사격 조사 같은 게 더 다양화되기는 했어요. 조사들의 형태 보면 이제 우리 현대에 아는 조사들이 등장했다 정도도 알 수 있겠습니다. 쓰는 것은, 근데 또 쓰는 것은 뭐야? 또 연철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섞이긴 했는데 이제는 거의 8대2의 비율입니다. 분철이 8, 연철이 2 정도의 비율일 거야.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국문으로만 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상하귀천이 다음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하귀천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아직 뭐가 완벽하게 사용되진 않았어? 우리가 저 단모음화가 완벽하게 실현되진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 앞에 텍스트보다는 이중모음의 비중이 좀 줄기는 줄었지만서도 여전히 이중모음이 중간중간 막 사용된 걸 보면 아직 단모음화가 제대로 적용되진 않았고요. 완전 또 끊어쓰기죠. 상하, 귀천, 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 다 보게 홈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홈 보자. 홈. 원래 이거 뭐겠어? 하에다가 오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겠죠? 이 오음은 뭐야?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명사형 전성어이 뭐가 그대로 사용됐었다? 오음 그대로 썼다. 그래서 오음기까지 총 3개가 사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이라. 자, 국문으로 쓰는 이유가 뭐래? 모두 다. 모두가 평등하게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소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좀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국문으로만 썼다고 합니다. 자,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즉, 자 지금 우리 누구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 독립신문의 특징이죠. 첫 번째 국문으로만 썼고요. 독립신문을. 두 번째 구절을 떼었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뭔 뜻이야? 띄어쓰기입니다.
이제 얘가 우리가 띄어쓰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한국어로만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딱 밝히고 있는데요. 자, 또 역시나 우리 시옷 어두자본문 사용하고 있고요. 시옷계 어두자본문. 국문을 이런 거 딱히 이제는 분철 같은 거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뭐 보면 아니까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었은즉 귀절 같은 것도 분철일 거고 떼었은즉 보면 또 쉬웁게 사용되어 있고요. 쓴즉 아무라도는 이제 누구든지 아무라도 누구든지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자 그럼 띄어쓰기를 한 이유가 뭐래?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을 좀 쉽게 보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다 구절을 띄어쓰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신문 보기가 쉽고 해서 일단 멈춰야겠죠. 신문 보기가 쉽대. 자 명사형 전성어미 사용되고요. 그리고 앞말의 받침이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주격조사 가가 사용이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격조사 이도 여전히 사용이 됐습니다. 앞말의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요. 근데 우리가 앞말의 받침이 없을 경우에 주격조사 가를 썼는데 초반에는 짝대기만 대체해서 가를 쓰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원래 보기 뒤에는 어떤 주격조사가 오는 상황이니? 영형태야, 이야, 짝대기야? 영형태가 와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영형태가 와야 하는 상황도 이제 주격조사 가로 다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말의 받침이 있으면 이, 앞말의 받침이 없으면 가를 쓰고 있고요. 근데 너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말 받침에 따라서 이가가 막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명사형 전성어미 문제가 나왔을 때도 뭐 앞말의 받침이 있으면 뭐 옹을 쓰고 옛날에 뭐 앞말의 받침이 없으면 기를 썼다 이런 식으로 알곤 하는데요. 음이나 기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이라고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말의 받침이 있어도 기를 쓰고 없어도 기를 쓰고 굉장히 그냥 랜덤이에요. 기나 음을 구분하는 것. 약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자, 신문 보기가 쉽고 해서 뭐를 위해서? 독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뭐래? 효율적으로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래. 자,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뭐가 또 높아져? 이해가 잘 되는구나. 왜? 띄어쓰기를 하면 얘들아 문장 구조가 파악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 이해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내용을. 이해가 더 잘 된다는 거죠. 띄어쓰기의 효과입니다.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이해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이제 신문 속에 존재하는 말들을 자세히 알아보게 합니다. 알어로 같은 데도 다 확인할 수 있죠. 말을도 그렇고 알어도 그렇고 지금 싹 다 지금 다 뭐 얻어주고 있어? 모음 조화는 진짜 개나 줬어요. 이 파트는. 그래도 저 18세기 때 쓰여진 거는 모음 조화가 어겨진 게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 한두 번 있었다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거의 그냥 모음 조화가 파괴들이죠. 다 모음 조화를 안 지키고 있어요. 양성, 음성, 중성, 뭐 신경 쓸 거 없이 뭐 자세히라는 단어에서도 양성, 음성 막 다 섞어 쓰죠. 이런 식으로 모음 조화가 완벽하게 파괴가 됐고요. 그래서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하게 함이래요. 자, 그다음 각국에서는 근데 있잖아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또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만 좀 봅시다. 이 띄어쓰기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띄어쓰기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현대국어의 띄어쓰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신문도 한번 볼래? 우리 신문은 원래 현대국어 띄어쓰기로 하면 어떻게 띄었어야 돼? 우리 띄고 신문으로 써야 되고요. 아니 쓰고도 마찬가지야. 아니 띄고 쓰고. 그리고 조사는 우리가 또 붙이고 막 이러니까 사실 얘는 지금 완전 엉망이에요. 띄어쓰기 틀린 게 엄청 많아. 이제 이 신문 보기가도 이 띄고 신문 띄고 보기가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막 다 붙였지.
이 당시에 뭐 띄어쓰기 체계가 불완전했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대국어는 단어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실현하는데 얘네들은 구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실현했대요. 의미별로 띄어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이라고 하면 하나를 지칭하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구기 때문에 우리 신문 구치고 이런 식으로 구를 기준으로 띄어쓰기를 하다 보니 이런 좀 문제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띄어쓰기는 뭐가 기준? 구를 기준으로 했대요. 의미군, 그 구를 기준으로 했고요.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봅니다. 자, 각국에서는 그러면서 자, 비교하는데 나머지 파트 부분은 거의 해석만 잘 되면 되는 수준입니다. 자, 각국에서는 얘네들은 좀 괜찮은 나라에 다른 나라를 뜻하거든요. 각국들,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남녀당론하고 본국공문이라는 건 뭐야? 자기 나라 언어를 뜻하죠. 자국어를 뜻해요. 아니 지들 나라 자국어 먼저 배워. 당연하지. 독일 애들은 독일어 먼저 배우고 일본 애들은 일본어 먼저 배우고 그러고 이게 능통한 후에야 이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잘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서야 외국구를 배우는 법인데 근데 문제는 뭐야?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조선 국문은 안 배워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과 각국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대조되는 거죠. 조선을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말부터 배우고 다른 말을 배우는데 우리나라는 한문부터 배우느라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애들도 많대. 못 쓰는 애들도 많대. 드물미라. 자, 여기서 또 연철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연철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연철 위주로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드물미라는 이거 너희들이 그냥 쓱 보고 놓칠 수 있는데 왜냐면 받침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뭐였어? 물미였겠지? 드물다에다가 미음이 결합한 물미였을 텐데 이게 이라랑 결합하면서 연철 적용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 뭐 문제 출제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미음은 당연히 명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간 케이스죠. 명사형 전성어미 아마 음에 미음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 다음 조선 국문하고 한문 국문하고 비교해보면 아니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나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한문보다 조선 국문이 낫대. 자, 네, 보다 한번 봅시다. 우리 옛날에 나란말 시험이 휴게나라 같은 경우에 비교부사격 조사 애 같은 걸 썼었죠. 그래서 비교부사격 조사를 대체로 없어가지고 보다나 와과 같은 게 없어서 옛날에는 애나 이 같은 걸 썼는데 이때는 조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비교부사격 조사도 새롭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세와 다른 모양의 비교부사격 조사도 새롭게 생겨났고요. 그러면서 한문보다 얼마가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러면 나은 게 무엇인가 할 때요. 자, 우리 나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연철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렵지만 거시가 연철인 건 확실하죠. 나은 것이 무엇인고 하니 또 여기도 연철이네요. 연철 몇 개 없었는데 연철. 자, 여기 얘들아 시 같은 거 놓고 이제 학교 문제 어떻게 내? 여기 무엇인고 하니 무주처럼 그리고 어떻게 내는데? 선어말함이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면 너희도 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버릴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무엇인고 하니 연철이 적용된 것 뿐이지 선어말함이 시 아니거든? 이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생각보다 물론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도 뭐 출제가 되겠지만 너희들의 그 눈, 말장난 요런 게 거의 대다수 답을 고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인고지 무엇이가 이제 그 선어말음시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무엇인고 하니에서 고 같은 거 보면요. 원래 우리 현대국어에 있는 종교 어럼이 의문형 종교 어럼이 아니죠. 우리 고라는 의문형은 없어. 한국어로 바꾸면 무엇인가 하니 뭐 이런 식으로 가로 바꾸겠죠. 근데 이때는 아직 고라는 의문형 종교 어럼이가 있었고요. 현대국어에 없는 고가 여전히 존재했고요. 무엇인가 했더니 어떤 게 이제 또 우리나라가 이 예나라 중국어보다 한문보다 멋진 말인가 했더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자 배우기가 쉬우니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우다 에서 나온 말이겠죠. 배우기에다가 기 명사형 전성어미 가
주격조사 각도 사용된 거 여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사형전성어미 기람, 주격조사 각 역시나 사용됐고요. 쉬우니 교훈들이요. 자, 근데 얘들아 교훈 보자. 분명히 우리 여기서는 내가 굳이 뭘 얘기하지 않을 만큼 구개음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를 얘기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뭐 지읒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됐지. 그리고 우리 뭐 뒤에 보면 완전 구개음어 안 사용하거든? 근데 교훈만 갑자기 냈다 역행해요. 우리 분명히 저기 한 100년 전에 쓴 글에서만 해도 조흐료 보면 알겠지만 교파를 이제 뭐로 쓰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구개음어 적용해가지고 100년 전만 해도 교파였던 단어를 조파로 바꿔서 쓰고 있는데 100년 후에 그린 요 글을 봤더니 갑자기 교파라고 쓰고 있어. 왜 구개음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랜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텍스트에 끼워 맞춘다기보다 텍스트가 이건 있네, 이건 없네 이런 식으로 그냥 텍스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랜덤이야. 어떨 땐 적응하고 어떨 땐 적응 안 하고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해해 줍시다. 야 이거 언제야? 일제강점기쯤이잖아. 얼마나 우리말 지키는데도 힘드셨겠니? 자, 그래서 쉬우니 교훈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쉽다. 배우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기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쉽다. 일단 배우기도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읽고 읽을 수 있다는 거지. 신문은 모두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기가 쉽대요. 자, 백사을 정도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백사라는 단어는 뜻 모를까봐 얘기해드리면요.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100가지의 일, 모든 일.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백사을? 읽기도 어려워요. 원래 모음 좋아하는 거 얻어진 거 확실하고요. 너 이 을은 언제 을 쓰고 언제 을 쓰지? 그렇지. 받침 유무에 따라 다르죠. 받침이 있으면 뭘 써? 을을 써주는데 받침이 없으면 너를 이런 식으로 르를 써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모음 조화 지키고 싶으면 랄이 오든 르이 오든 했어야 되잖아. 왜냐면 백사는 앞말에 받침이 없잖아. 그러니까 르이랑 랄이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냈다 을이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이걸 보면 진짜 근대라는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대 문법 초기가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어?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 당시 목적격 조사가 혼란스러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목적격 조사요.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사실 이 당시죠. 자, 그래서 한문만 늘 써버릇하고 국문은 패한 아주 쓰지 않은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인민이 오히려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어찌 한심치 이런 건 구개음화 잘 들어가 있고요 아니하리요 이런 건 뭐 서리법 사용됐다까지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이제는 뭔가 어떻게 좀 모르는 텍스트가 나와도 구분하고 할 수 있겠지? 믿어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담화 들어가 볼게요. 담화. 진짜 자, 가봅시다. 담화가 204쪽이었다고 들었어요. 218쪽 맞아. 백결이 쉽고 귀여워요. 솔직히 말해서 수업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냥 할게요. 혹시 또 안 하면 또 찝찝한 게 있잖아. 그래서 하는 거지. 워낙 또 평해서요.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는 언제나 일정한 상황에서 말을 주고받을 텐데요. 이 상황
상황이라는 건 화자와 청자 그들이 처한 공간적 상황, 즉 장면을 포함하는 게 바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상황 속에서 문장 단위로 실현된 말, 진짜 그 워딩들을 발화라고 하고요.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구조체를 담화라고 할 텐데요. 그래서 담화라는 개념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화는 뭐랑 뭐가 합쳐져 있는 개념이다. 상황, 장면과 발화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화라는 건 그 모든 대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화 상황, 모든 그냥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를 담화라고 부르는 건데요. 담화는 장면이나 뭔가 시공간적 배경을 뜻하는 거죠. 장면이나 말의 내용, 발화를 합친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담화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담화 중에 너네 가끔 그런 거 있지 않니? 얘랑은 참 말이 잘 통한다. 얘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건 좋은 대화인 것 같다. 이건 좀 나쁜 대화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난 내 동생이랑 대화를 하면 나쁜 대화를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아. 맨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가족 식사를 했단 말이야. 9배가 갔어. 9배가 가서 대화를 했는데 기승전? 누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리고 기승전? 사왔지? 네? 내가 기승전? 뭐지? 돼지야. 이런 거야. 그리고 기승전 진짜 왜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나한테. 그래서 너랑 대화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 예를 들면 너 군대 혹시 언제 가니? 이거 물어봐. 자,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군대 혹시 언제 갈게 얘기하면 알 거야? 뭐 안 하면? 알아서 뭐 할게? 왜 살아?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좋지 않은 대화다. 그래서 너랑 말이 안 통한다. 내 생각에 너는 할 줄 아는 말이 10마디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이상하는데 어쨌든 근데 요즘 근데 걔 많이 점잖게 보냈어. 나 따라서도 모르는데 엄마가 말하길 나가려면 1시간 반 정도 준비를 한대. 그러면서 하루 종일 거울만 쳐다보고 있대.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이거. 막 이런 생각을 안 잡히네. 심각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자기가 잘생겼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야. 맨날 막 이래 막 운동하거든. 내가 집 가면 가끔 본가 가서 뭐 가지러 가면 보래. 쩔지 않냐. 미쳐볼 것 같아. 어쨌든 걔와의 대화는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야. 그럼 좋은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보자. 자, 그럼 올바른 단어의 조건. 올바른 단어. 첫 번째, 통일성이 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랑 대화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난 분명히 군대 이야기를 주제로 던졌어. 그래서 뭐 내 친구들은 어떤 군대가 좋다더라. 난 너가 육군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화두를 던져. 그럼 걔는 뭐 어떤 대답이 나와? 알바야? 왜 살아? 이 대답이 나와버리니까 주제가 당연히 난 군대 얘기 던졌는데 쟤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통일성이 깨지겠죠? 이러면 좋지 않은 단어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통일성. 이거는 우리가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주제가 한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여야 된다가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당연히 통일성이라는 워딩 대신에 이 정의로 풀어서 나올 수 있겠지. 뭐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왔을 때도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응집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인과관계 같은 것도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순서나 짜임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 발화가 서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서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주제여야 되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이 하나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난 너가 육군에 가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 누나 그건 나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난 공군이 더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막 하나의 그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딱 짜임새가 이시 들어가야 되는데 문장이 그냥 갑자기 띡띡띡띡 나와버려. 그럼 음지성이 없지. 만약에 내가 난 너가 육군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러면 걔가 그냥 만약에 공군이 똑같은 주제로 얘기한다고 해도 공군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고 막 이렇게 나도 갑자기 일꾼이 좋은데? 공이 좋은데? 이러면 하나의 짜임새도 없잖아. 이렇게 보면 관련성도 없고 하나의 짜임새 이어지는 느낌도 없고 하면 응집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응집성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통일성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니? 통일성은 그냥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하면 높일 수 있어요. 아, 근데 통일성에서 한마디만 하면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대화도 통일성이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사실 이 교과서에 있는 예시이기는 한데요. 갈릴레이는 뭐였지? 자, 갈릴레이는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대.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대.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치자. 딱 보면 주제가 너무 여러 개죠.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주제를 못 잡겠지. 그러면 우리가 주로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주제가 뭐였다면? 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였다면 그건 또 통일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통일성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주제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안 통일적인데 싶은 애들도 통일적일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좀 상대적입니다. 자, 다음 응집성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 방법이 좀 5가지가 있습니다. 응집성은 우리가 특정한 장치들을 통해서 높여줄 수 있는데요. 5개가 있어요. 하나의 이 대화가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려면요. 일단 우리가 접속 표현 같은 걸 좀 사용하면 말이 좀 응집성이 생기죠.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전형을 보거나 이랬을 때 면접 학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접속 표현은 많이 사용해야 된다. 접속 표현 적절하게 좀 잘 사용을 해줘야지 헛소리를 하고 있어도 있잖아. 접속 표현을 쓰면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 접속 표현을. 접속 표현을 사용하면 응집성이 생길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시 표현 같은 것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딱 지시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거기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 또 다른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시 표현을 통해서는 나름 모두 좀 파악이 가능해. 지금 이 물건의 위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이 장소가 어딘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시공간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지시 표현으로 우리 적절히 사용을 하면 말하기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대용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대용 표현을 쓰면 완전 글이 좀 짜임새가 있어집니다. 이러한, 그러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상황을 쫙 줘. 요즘 사람들이 SNS 중독이 심합니다. 이런 현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워딩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뭔가 글이 짜임새가 있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SNS 중독이 심각합니다. SNS 중독이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것은 이렇게 이런 그런 저런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끌어오거나 뒤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끌어오는 표현들을 사용하면 그 짜임새 있게 느껴질 거고요. 그 다음 4번째로 반복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면 뭔가 하나로 뭉쳐지는 기분이 좀 들 수도 있어요.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를 나타내는 명사를 쓰거나 너희 발표할 때 발표도 어쨌든 담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발표하는 상황이 있을 때 먼저, 다음, 처음 이런 워딩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글이 짜임새 있게 느껴지는 형식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단어라는 건 이렇게 통일성과 응집성을 지키는 건데요.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에 맞게 말을 잘 해야 될 거고요. 응집성은 이런 5가지 장치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쉬운데 얘들아 뭐만 좀 잘 봐주면 좋겠냐면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만 조금 잘 구분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시 표현이랑 대용 표현이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 지시 표현은 뭐냐면 여기는 너무 삭막해. 이런 게 지시 표현이야. 그리고 얘는 분필을 보면서 이건 하얀색이야. 이건 지시 표현이야. 자, 근데 대용 표현은 어떤 거냐면 이건 하얀 분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어떤 애가 그건
부러지기 쉽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그거는 지식 대용 표현이 돼.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런 것,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대용 표현인데, 근데 약간 내가 문장을 잘못 써서 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하얀 패딩이야. 이런 옷은 떼타기 쉽지. 어제 사실 쇼핑했거든. 그러면 너무 사고 싶은 흰색 패딩이 있었어. 근데 일단 가격이 사악했어. 거의 100만 원이었거든. 근데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거든. 약간 그 고가 브랜드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인데 약간 그 있어. 내가 좋아하는 그 공주 브랜드 중에 하나 있는데. 살까 말까 해서 100번 고민했는데 이게 완전 흰 백색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하고 있더니 엄마가 말리면서 이거 때 너무 잘 타서 너 같은 애들 여기 이제 카라 부분에 이제 파운데이션 다 묻히고 돌아다녔구나. 그래서 나한테 사지 말라고 이제 말려줘서 그래도 그것보다 10만 원 쌀 거로 사긴 했는데 어쨌든 이건 하얀 패딩이야. 이런 옷은 때가 잘 타해서 이건 지시 표현이야. 이런 옷의 이런은 대용 표현이야. 자, 이 지시 표현은 진짜 내 눈에 보이는 이 물건을 지칭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지시가 되는 거야. 대용 표현은 대신 쓰는 거거든. 원래 쓰려던 다른 단어를 대신해서 쓰는 게 대용이에요. 그래서 대용은 앞이나 뒤에 언급되는 단어들을 그냥 줄여서 간편하게 줄여 쓰는 걸 대용이라고 하고요. 지시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짜 내 눈앞에 있는 혹은 뭐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용은 끌어오는 거고요. 지시는 가리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다 넘어갈 텐데요. 우리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만 같이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마 한두 페이지 정도 넘기면 지시 표현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좀 같이 봅시다. 자, 지시 표현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를 나누는 시공간적 장면이 없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지시 표현의 좀 단점이기는 한데요. 갑자기 맵다 막 이건 저건 여긴 거기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가 대체 어디야?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공간적 장면이 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이것 그것 저것과 같은 지시되면서는 이것도 나름의 위치들을 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근칭, 그것은 중칭, 뭐 저것은 원칭이라고 부르는데요. 근칭은 가까운 거, 화자한테 가까운 거, 뭐 그다음 그것은 청자한테 가까운 거, 저것은 우리 둘 다한테 먼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거나 아는 대상을 딱 그냥 콕 집어서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게 지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그럼 대용 표현은 뭔지 보자. 이거 비교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니까. 자, 잠깐 도서관 좀 다녀올게요 라고 했을 때 도서관이라는 이 앞에 나온 공간을 끌고 올 때 사용하는 이 시간에 거기는 왜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그건 대용 표현이야.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올 걸 끌어오는 건 대용이야. 근데 뭔가 있는 대상은 진짜 그냥 가리키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지시 표현입니다. 자, 대용 표현 한번 또 아래 읽어보면요. 자, 위 담화에서 딸이 말한 도서관을 가리키기 위해 아버지는 도서관이라는 어휘를 쓸 수도 있지만 도서관 대신 거기라는 말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담화에서 앞에 나온 어휘나 발화 전체를 다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기 때문에 거의 대용 표현은 99%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언급이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 대용 표현은 대체로 앞에 나온 대상을 또 가리키는 거여서 앞에 언급이 되어 있어, 그 대상이. 근데 지시 표현은 앞에 언급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시인지 대용인지도 구분해 볼 수 있기는 할 텐데요. 근데 그래서 얘는 이와 그 계통이 사용되기 때문에 형식상 구분은 잘 안 돼요. 구분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지시 표현이랑 대용 표현은 생긴 것만 보고는 구분 어렵고요. 맥락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대용 표현은 화자 또는 청자의 말에서 언급된 걸 다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별된다. 단순히 멀고 가깝고만 드러내는 지시랑은 좀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넘어가서 우리 학습활동 들어가 볼게요. 학습활동의 2번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아까 지시표현이랑 대용표현 구분하는 거 어렵다고 했는데 아니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앞에 지시하는 대상이 있으면 대용, 없으면 지시인 거 아니야? 싶겠지만 기억보자. 다음 달 축제 때 장기자랑에서 우리 반은 뭘 하면 좋을까? 이건 어때? 아직 그 이건의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이거 지시 아닌가? 싶겠지만 이때 이건이 어떤 느낌도 되냐면 대용표현은 뒤에 나올 내용을 대신 말해도 대용이 돼요. 이건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말습관 같은 거기는 해요. 약간 이건 어때? 이러면서 guess what? 이런 느낌으로 약간 시선을 끌기 위해 던지는 말들이죠. 이건 어때? 이런 게. 이건 어때에서 이건의 내용은 뒤에 나오겠지. 이런 것도 대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단화를 갖고 오는 것도 되기 때문에 사실 앞에 있는지 없는지 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지 없는지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오면 대용. 근데 뭐 그건 다른 분도 많이 할 것 같아. 이거는 노래에 다 같이 춤을 추는 거죠. 그거니까 이건 대용. 근데 자 알아보자. 여기 펜 있어. 그건 검정색이니까 이걸로 할게. 이건 진짜 단순히 걔를 지칭하는 거지. 그 펜은 검정색이니까 내 앞에 있는 이 펜으로 할게. 이런 식으로 약간 지칭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지시 표현입니다. 근데 혹시 만약 이제 내용이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 알려주는 건 대체로 물건은 지시일 확률이 높고요. 단어, 이런 대화 내용을 끌고 오는 건 대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혹여 헷갈리면 글을 붙여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지시 관형사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이 난 하긴 하거든. 예를 들어 그 펜은 검정색이니까 이 펜으로 할게. 약간 지시 관형사로 바꿀 수 있을 경우에는 지시 표현이 많고요. 대용 표현은 뭐 이건 어때라고 했을 때 이 양권은 어때 이런 식으로 바꾸면 할 수 있겠다. 이게 쉽진 않네요. 그래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물인지 내용인지 앞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이런 기준들을 놓고 여러분들 판단하면 될 거고요. 근데 요거 쉽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헷갈리게 나면 이건 워낙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깔끔하게 출제할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교과서나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있는 케이스들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어려움 없을 거예요. 넘어가서 단어의 맥락과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발화 내용과 그 다음 상황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배경에 해당하는 이 장면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로 우리는 비언어적 맥락이라고 부를 거고요. 발화라고 하는 걸 언어적 맥락이라고 부를 거예요. 맥락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던지더라도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핸드폰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진짜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지만 만약에 지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어떤 말이겠어? 맥락을 확인하면 이거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일종의 질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지금 몇 시야도 어떤 상황이냐,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맥락이라고 하는 건 그 대화에서 사용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못 봤는데요 같은 워딩을 쓴다고 하자. 못 봤는데요 라는 워딩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어때? 부족하지. 못 봤는데요? 이건 그럼 주어는 뭐 목적어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언어, 사용한 워딩들을 파악하면 우리가 이 못 봤는데요가 철수를 못 봤다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언어적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뭐 우리 어제 개봉한 그 영화 보러 갈까? 똑같은 안 돼라는 말을 쓴다고 해도 뒤에 있는 언어가 뭐냐에 따라서 안 돼 이유가 달라져요. 안 돼 다음 주가 시험이잖아는 공부하느라 볼 수 없어라는 의미. 안 돼 청소년은 볼 수 없는 영화잖아. 이거는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청구를 못 봐. 이건 법적으로 안 돼.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앞뒤 맥락을 좀 파악을 해줘야 된다. 앞뒤 그 글자들을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언어적 맥락은. 근데 비언어적 맥락이 훨씬 중요하겠죠. 자, 비언어적 맥락은 어떤 애들이
뭐냐면요. 시공간을 나타내는 상황적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케이스는 상황적 맥락이겠지? 지각한 상황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인지에 따라서 지금 몇 시야? 라는 워딩이 다르게 사용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비와요도 내가 우산을 안 들고 나간 상황에서 엄마한테 급하게 엄마 비와요 라고 한다면 우산을 던져달라는 뜻일 거고, 엄마가 밖에 빨래를 걸어놓은 상황에서 엄마 비와요 하면 빨래를 거두라는 이야기일 거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워딩들이 어떤 시공간의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가 상황 맥락이 될 거고요. 그래서 비화적 맥락을 두 개로 나뉩니다. 상황과 문화, 사회 맥락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상황적 맥락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상황, 말 그대로의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 설정값이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핸드폰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상황적 맥락이고요. 그럼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제 진짜 우리나라만의 뭔가 일종의 문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 이제 가끔 좀 오글거리는 게 그런 거거든. 그 강사들, 뭐 일타 스캔들 뭐 이런 거 이제 가끔씩 봤단 말이야. 근데 오글거려서 그런 거 잘 못 봐. 그리고 졸업 막 이런 것도 가끔 보고 이제 그래도 교사 얘기니까 학원 강사 얘기를 보고 싶잖아. 그래서 가끔씩 보는데 어디에서 내가 이제 금방 하차하냐면 막 배우도 내 생각에 그 말을 언제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 근데 뭐 예를 들어 킹받죠 뭐 이런 단어들을 상황에 맞지도 않는데 이제 뭔가 작가도 젊어 보이게 쓰고 싶고 하니까 맥락도 안 맞는 상황에서 갑자기 킹받죠 막 이런 단어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막 썼을 때 심지어 그 강사는 누가 봐도 유명가 40~50대야. 이런 사람이 쓰면 약간 좀 힘들단 말이야. 학문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사회 문화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층에 따라서 하게 되는 말들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엿한 성인이고 한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말끝마다 18을 찾아. 그럼 어때?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라는 사회적 계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사회적 계층에 맞지 않는 어휘를 쓰면 괴리감을 느끼겠지. 자, 그 다음 우리는 굉장히 젊잖아. 자, 우리처럼 어린애가 미안 나도 같이 꼈어. 자, 우리처럼 어린 사람들이 자 갑자기 뭘 쓰면 막 하겠지. 난 오늘 밥을 먹었네. 그래 자네 보기 좋구먼. 막 이런 워딩들을 쓴다고 치자. 얼마나 어색하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 나이나 아니면 뭐 사회에 속해 있는 걸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죠. 계층에 맞지 않는 말을 쓰는 게 뭔가 사회적 맥락 같은 겁니다. 사회적 맥락에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계층에 맞는 단어들로 대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라는 게 사회적 맥락이고요. 그 다음 문화적 맥락은 우리나라만 쓰는 그런 몇 가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너무 좀 지나치게 겸손한 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좀 바뀌고 있지만 시험 잘 봤어? 물어보는데 진짜 찢었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보다 뭔가 정석 대답이 뭐야? 아닙니다.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기뻐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대답하는 게 뭔가 국룰 같기도 하고, 이런 우리나라 문화만 사용하는 그런 발화들을 비언어적 맥락이라고 불러요. 뭐 상다리 진짜 부러지게 차려놓고 진짜 너무 차린 건 없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여기 왜 차린 게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만의 문화인 거죠. 그 다음 집에 초대하면 막 삐까뻔쩍하게 해놓고서 집에 초대해놓고 누추한데 와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우리나라만의 문화겠죠. 그 다음 뜨거운 데 들어가서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문화일 거고, 이런 문화가 반영된 우리나라만의 뭔가 그런 언어 습관들을 문화적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학습 활동 들어봅시다. 그래서 학습 활동. 자, 담화의 의미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담화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맥락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나뉘고, 비언어는 상황과 사회 문화로 나뉜다고 했었죠. 네, 요거 뭐 짜이면 다 알았을 거고요. 자, 그다음 같이 봅시다. 짐을 메워놓고 떠나려고 하시는 이날 어두운 새벽부터 쉼없이 내리는 비. 내일도 날이 오소서. 자, 오소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뭐 그냥 문학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 문학 작품은 안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바로 아래 거만 봅시다. 생략된 말을 복원해보제. 생략된 말. 자, 밑줄 침행해서 생략된 말. 내일도 날이 오소서, 연일 두고 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근데 우리 내일도 날이 오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그럼 얘는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나? 일단 한번 봅시다. 마지막 행에서 뭔가 생략된 생략된 성분의 복원은 앞 행의 맥락에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 시가 B에 대한 시라는 점을 앞 행에서 확인하면 마지막 행에 드러나 있지 않은 성분이 B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내일도 내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일도 그럼 뭐가 내리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B가 내린다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맥락? 언어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이건 언어적 맥락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보여주면 되는데요. 그 글자를 보고 너희들이 판단을 한다면, 괄호가 아니라 써있는 글자를 갖고 판단한다면 언어적 맥락입니다. 웹툰이 나온다거나 혹은 괄호가 나와서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그건 상황적 맥락이 되겠죠. 자, 아래 다음 문장에 주어진 웹툰 나와 있죠. 이런 건 이제 상황적 맥락일 확률이 높겠지. 자, 가. 안녕, 밥 먹었니? 뭐 이런 말을 해. 그럼 이건 안녕 이거의 대신이지. 자, 그다음 나. 밥 먹었니? 이건 어때? 병문안이라는 상황 설정이 되고 나니까 걱정하는 말이 되겠죠.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나라로 갈 거야. 영어와의 차이점을 같이 좀 보자고 합니다. 네, 요건 어떤 맥락이야?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되겠죠. 자,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공동체와 영어 공동체의 어휘 차이 한번 봅시다. 자, 영어 공동체는 1인칭, 2인칭 구분과 같은 인칭이 중요. 거기에 밑줄 치자. 영어는 인칭이 중요합니다. 근데 국어 공동체에서는 관계에다가 밑줄. 국어는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엄마여도 영어에서는 I라는 표현을 쓰죠. Where I help you 이런 식으로 I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오빠, 엄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 솔직히 나는 이게 아직도 모르겠어. 오빠라는 그 워딩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거든. 그런 말 있잖아. 오빠가 도와줄게, 오빠가 해줄게. 이게 그냥 우리나라 문화잖아. 우리나라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그걸 중요시 여겨서 오빠가 왔어. 나도 너희한테 내가 해줄게보다 선생님이 해줄게 이런 말을 많이 써.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지 싶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알지 오빠병 이래가지고 오빠가 있으면 약간 이제 오빠병 걸렸다 이런 생각하니까 자제해 주시고요. 자, 그렇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우리나라의 관계 중심적인 문화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고 이에 따라 영어와는 달리 국어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물론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서도 1인칭 대신 선생님이 혹은 뭐 그냥 엄마가 아니면 누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하은이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일반 명사라고 했지 고유 명사라고는 안 했어요. 하은이가는 우리나라 문화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선생님이는 가능? 하은이가는 약간 부족한 거죠. 자, 위에 얘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말에서는 내가 도와줄까 보다 엄마가 도와줄까 이런 관계성에 의한 워딩이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알아놓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수업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숙제는 무적이고요. 그러니까 중세 근대 고대 안 풀어오셨으면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진도는 딱히 안 나갈 것 같아요. 나가면 뭐 띄어쓰기 같은 것만 좀 간단히 훈련하는 식으로만 할 거고요. 복습과 과습서 평가 문제지 뭐 어려웠던 문제들 한번 같이 보는 식으로만 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안녕.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를 꼭 해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파트 좀 다 풀어오시고요. 볼만한 문제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냥 같이 볼게요. 잘 가십시오.